지금 이제 계속 저평가 매수 신호 이해를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이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이제 뒤따라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타이밍을 잡는 거는 이 거래 대상 종목을 뽑아낼 때는 제가 기본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을 쓰지만, 그리고 심리적 분석으로 더 저점 구간을 잡을 때 이제 심리적 분석을 하는 거지만,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얘기죠. 기술적 분석. 그죠? 차트 보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을 언제 쓰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한데, 제 매매법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수 신호를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졌을 때 손절할 거냐, 손절하면 또 오르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게. 근데 오를 것 같았는데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때 사는 게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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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구간에서 다 살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저평가 매수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저고점 구간은 버리고요. 이 저점 구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그 부분에서만 매수하려고 하는 게 저평가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좀 많이 본 거죠. 그죠? 요 패턴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패턴이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매집이 끝나면 이제 또 날아가는 차트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지표가 뭐가 있냐, 심리적 분석에 해당되는 지표가 뭐가 있냐,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해당되는 지표가 뭐가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지표에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현금 흐름, ROE, PBR, PER 이런 거를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익잉여금도 보고 싶은데, 제가 이익잉여금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근데 조건검색식에 보면, 조건검색식에 이 조건식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ROE나 또는 퍼나 이런 애들은 있어요. 근데 이익잉여금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이익잉여금이 없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은 있는데, 매출액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출액 하면은 있습니다. 4개 정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원을 하는 거는 성장성 분석을 할 때 매출액 증감률, 요런 항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매출 채권, 매출액 비율, 안정성 분석인 거죠. 세 번째로 지원하는 것도 안정성 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네 번째 지원하는 것도 PL 재무 항목 쪽으로 매출액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제가 얘를 안 쓰죠. 조건식이 없죠.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건식 자체를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A부터 요 T까지 조건식이 제약이 있어요. 20개. 키움증권에서 20개 제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넣고 싶은 부분이 이 거래량 부분을 더 넣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봉전 거래량과 2봉전 거래량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평소 거래량을 보고 싶기 때문에 한 20개는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20일간 계속 2만 주 이상인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그거 넣으면 없죠. 다른 조건식을 하나도 못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뭘 더 중시하는지, 그 중요시하는 애들의 우선순위 순으로
넣다 보니까 조건식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못 넣는 조건식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아닌데도 내 조건식이 아닌데도 뜨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눈에 보이면 제가 한번 분석을 쭉 해보고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대상 종목이야, 아니야, 이런 판단을 기준점을 삼아서 제 기준에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을. 왜냐하면 영문 가지고 이해를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제 조건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심리적 분석으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시가총액도 보고 싶고 총주식수도 보고 싶고, 근데 시가총액별로 구분을 좀 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나눌 때 나중에 배우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구분을 지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 이렇게 시가총액을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가총액이 있고요. 일반인이 얘기하는 시가총액이 아니에요. 저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시가총액을 저희가 생각하는 PBR이 있어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PBR 말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PBR, 그 PBR 기준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요. 그 계산식이 엑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엑셀에 보시면 이쪽에 저희가 생각하는 스타트 히어의 시총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시총이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일반인이 판단하는 거는 915억.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43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다. 차이나 하워란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소형주가 돼버려요. 이렇게 계산하면 중소형주가 되거든요. 그 중소형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투자 금액이 달라져요. 투자 금액이 2천만원까지 넣어도 되고 5천만원까지 넣어도 되고, 요 투자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 좀 위험 관리잖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요런 룰이 있어요. 룰.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살 때 이 100만원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는 내가 총 투자금이 2천만원일 때 이제 20으로 나눠서 이제 나한테 3번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회를 3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기 20을 한 거예요. 한 번 기회 페일하면 물타기를 배수 물타기를 그냥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 평단가를 낮춰놓은 상태로 세력 평단가보다는 낮춰놓고 세력이 끌어올려주면 내가 그걸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론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금별로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금별로 5억이다, 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소형주는 100만원, 더 이상 안 샀으면 좋겠다. 왜? 맥스 2천만원까지 물렸을 때 2천만원까지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는 처음 살 때 1차 매수를 200만원까지 해도 된다고 해요, 제가. 근데 대형주는 1차 매수할 때 2천만원까지 넣어도 되거든요. 내가 5억 이상 투자를 할 때 얘기해요. 근데 1억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약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중형주부터. 500만원 이상 안 넣었으면 좋겠다. 내가 2천만원 가지고 가고 있어? 그럼 100만원 이상 안 넣었으면 좋겠다. 내가 200만원만 가지고 가고 있어? 그럼 10만원 이상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약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5천만원이다 그러면 소형주는 100만원만, 나머지는 200만원 이렇게 넣어도 된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 그림. 그래서 저는 리스크 매니저먼트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이 시총 분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총분류 쪽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대형주들이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소형주도 있고요. 중소형주나 밑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중대형주나 중소형주나 아니면 중형주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시총별로 투자 금액이 결정이 나버려요. 시총별로. 이 심리적 분석이죠. 내가 200억짜리 시총을 갖는 회사에 내 돈 전액을 때려받고 싶은 생각은 일체 없다는 얘기야. 왜? 시총이 작으면 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돈을 막 잘 벌어 갑자기 그러면 대표이사가 뻘짓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시총이 작은 경우에. 왜냐하면 시스템이 불완전하거든요. 그 회사의 시스템이. 그래서 뭐 감사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주식회사라고 해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는 거죠, 그냥.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총 분류별로 이렇게 금액대 산정을 하고 지금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수익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돈을 늘려 나가서 5억 한번 굴려봐라. 예, 굴려보면 알거든요.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얼마 전에 웹젠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 웹젠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시총이 8,633억인데 그러면 얘는 중대형주에 해당이 되니까 중형주인가? 네, 중형주에 해당이 되니까 한 1억까지는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종목은 PBR이 높다. 저희는 PBR로 나누잖아요. 네. PBR로 나눠보니까 시총이 이제 반토막 나버리는 거죠. 네. 웹젠. 제가 이제 웹젠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는 PBR로 그냥 단순 계산 해볼게요. 예,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 종목 분석 들어갔을 때 이제 PBR이 이렇게 턱 나오거든요. PBR이 3이네요. 거의 4에 가까운 수치인데 그래버리면 이 웹젠의 시총을 한 4로 나누면 2천억보다 좀 높네요. 그죠? 그러면 중소형주네요. 중소형주. 5천만 원까지만 투자 가능. 그런 계산식이 딱 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고 있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는 오를 테니까 이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천만 원을 살려면 2천만 원어치만 더 샀으면 좋겠다. 그 이상은 안 샀으면 좋겠다. 5천만 원 이상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이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분이 한 3억 5천인가? 그 정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룰에 따라서 한 요 정도 중소형주 요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2천만 원을 그냥 훅 집어넣어 버린 거죠. 예, 한 큐에.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거죠. 룰을 배우기 전에, 저한테 배우기 전에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셨던 거고, 한 마이너스 20%인가? 막 그랬어요. 예, 마이너스 한 20%까지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한 10% 이상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포인트가. 뭐 사도 됩니다. 그랬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술적 분석 쪽에서는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의 기준이 일반인들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안 본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죠. 21선하고 61선만 정배열 되면 그 정도 포인트면 괜찮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하나하나를 이제 세부적으로 배울 겁니다.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 각각의 내용을 배우실 거고요.
이 심리적 분석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또 배우실 거예요, 저한테.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 각각의 내용, 디테일을 이제 배우는 부분이 이 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부터 이제 나가면 이 하나하나를 다 뭘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증권통 어플로 확인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요런 거는 좀 제가 색칠을 칠해놓을게요. 증권통 어플로, 눈으로 직접.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죠. 영문에서 조건식이 떠도 좋다고 내가 알려줘도 증권통을 한 번 더 봐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기계보다는. 그래서 저는 자동 매매를 제가 다 만들어 놓고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 눈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직접 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건 검색식을 좀 이해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이런 것들을 왜 넣어놨냐. 흑자도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제가. 안정성이죠, 안정성. 이 유동비율, 부채비율 얘네들을 이쪽 키움증권 조건검색의 조건식에서 유동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안정성 분석이에요. 안정성. 안정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전부 다 안정성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거를 추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망할 염려가 없는 그런 회사를 찾고 싶은 거죠, 제가. 망할 염려가 없는 애들. ROE나 이 ROE 3개의 펄을 보는 이유는 계속 수익이 나는 흑자를 제가 굉장히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ROE와 펄은. 그 다음에 PBR은 너 부자냐는 거죠. 부자는 항상 한 방이 있거든요. 내가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돈 버는 애를 그냥 인수해버리면 돼요. 그죠? 돈 잘 버는 회사 그냥 돈 주고 인수해버리면 돈 잘 벌게 되거든요. 그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PBR을 제가 굉장히 중시해요.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 아까 제가 엔터 쳤죠, 그죠? 유동비율 치고 그랬더니 이 유동비율이 딱 나와서 클릭을 하면 이 최근 결산, 최근 분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식을 설정한 거를 보시면 다 최근 분기 기준이에요. 가장 최근 분기. 레이티스트 가장 최근에 리포트한 그 보고서를 보고 가장 최근에 제출된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작년 연간 보고서를 보고 지금이 이제 6월이다 예를 들어서 1사분기 보고서가 있는데 작년 연간 보고서를 보고 유동비율을 보면 그거는 뭐 소용없죠. 그 사이 3개월 동안에 또 바뀌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저는 항상 최근 분기를 먼저 봐요. 그리고 나서 흑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분기는 당연히 넣는 거고 거기에 결산도 넣는 거죠. 결산이라는 거는 연간 보고서고 분기는 가장 최근 분기. 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를 보시면 PBR도 다 최근 분기 기준이에요. 가장 레이티스트 보고서를 보겠다는 거죠, 제가. 가장 최근에 제출된 보고서. 걔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조건 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뭐냐?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 유동 비율이라는 개념은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능력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빌렸는데 누가 갚으래. 그래서 유동자산을 처분을 하면 내가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150, 왜 100%가 아니라 150%냐? 50% 그래도 좀 여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 잡을까 하다가 한 150% 정도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크면 클수록 이제 유동성이 되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로 막 500% 잡기도 하고 막 300% 잡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비율만 잡고 있어요. 뭐 갚으면 되지 않냐? 뭐, 갖고 있는 돈 가지고 갚으면 되죠. 부채 비율. 부채 총액이 내 자본 대비 얼마나 되냐? 예. 그래서 얼마나 건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거는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고 안정적이냐 이제 요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100%입니다. 100%. 예, 100%까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짜게 50% 잡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어떤 사람은 좀 널널하게 200% 잡는 사람도 있고 근데 200%는 좀 리스크가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 지표 때문에 은행과 건설사와 중공업이 다 날아가죠. 예, 이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빚잔치 하잖아요. 부채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은행 같은 경우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은행 우리 뭐 KB 한번 볼까요? KB 보면 뭐 어떤 은행이든지 뭐 보시면 되는데 뭐 전 종목 공통입니다. 은행권은 부채 비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충 보시면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부채 비율이 1000%네 1000%. 뭐 어이가 없죠, 그죠? 자기 돈 가지고는 일체 장사를 안 하는. 근데 뭐 어차피 중간에서 1% 먹게 하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이 돈 장난하는 걸로 봐서는 투자도 못 하고, 투자도 안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좀 그런 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는 안 하죠. 이게 부채 얘기입니다, 부채. 영업현금 흐름은 왜 꼴랑 1억만 잡아놨냐? 왜 꼴랑 1억만 잡아놨냐? 영업은 사업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해요. 영업은.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영업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거지. 이 월세 받아가지고 벌어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밑에 있는 자회사들 팔아가지고 막 돈을 벌거나 저는 그런 거는 좀 비추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보면 비정상적인 숫자가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 쪽에. 그래서 어떤 회사가 그럴 만한 회사가 있냐면 이쪽에 이 포괄손익 쪽에 보시면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빵 찍히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숫자는 한 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유니캐스트네요. 이게 뭔 숫자인지. 평소하고는 좀 다른. 제가 이 퍼센트를 그래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1600% 막 이렇게 숫자가 딱 뜨면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러니 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이상한 숫자가 이렇게 빵 해가지고 흑전이구나 이런 거는 뭐 리즈너블 하니까. 근데 이 숫자가 막 갑자기 1000% 뜨기도 하고 막 900% 뜨기도 하고 막 1000% 이상 뜨는 애들은 한 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1400%가 네? 여기 있네. 요런 기업들. 뭔가 이상한 거죠, 지금. 뭐 흑자적자 왔다 갔다 하네요, 아마.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이제 좀 더 디테일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런 거 하나하나가 재료거든요. 그래서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영업활동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결국에 이제 이 판공비가 이쪽 영업 현금 흐름에 속하거든요. 판공비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장사를 하는데 판공비 없으면은 말이 안 되죠. ROE 흑자 나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ROE를 저는 이게 이제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결국에는 이 수익률이기 때문에 자본 대비 수익률인 거죠.
그 다음에 PBR은 이제 BPS로, 이제 BPS라는 개념은 순자산 가치인데, 순자산 가치로, 한 주당 얼마나 가치가 있냐. 그래서 자산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 얼마나 많냐. 결국에는. 퍼는 이 주당 순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 다 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평가 우량주다. 저평가다. 우량주라는 개념은 저는 이익잉여금에서 갖고 오고요. 자본 총계 대비 50% 이상. 요게 우량주의 가장 큰 디파인입니다. 이게 우량주 디파인이고요. 저평가 디파인은 제가 PBR 가지고 갑니다. PBR이 0.8보다 작을 것. 근데 대전제는 뭐가 있냐면 흑자일 것이에요. 흑자일 것. 흑자. 그래서 퍼가 될 수도 있고 ROE가 될 수도 있고 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퍼 ROE 이 개념 자체가 다 플러스일 것, 양수일 것. 요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게 저평가 우량주 얘기입니다. 저평가 우량주. 제가 이렇게 살짝 이제 좀 바꿨는데 바꾸게 되면 제가 항상 한 포인트만 바꿔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전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냐? 다 이 증권통 들어가시면 정보안에 종합안에 PBR과 펄을 볼 수가 있고 재무 차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 이익잉여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평가 성장주라고 하면 이 성장주는 매출이에요, 매출. 그래서 매출액은 최소 2분기 연속으로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 이게 가장 기본 조건이고, 그렇다고 해서 PBR이 예전에는 제가 3까지 봤는데 요즘에는 3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로 줄여놨고요. PBR은 1보다 커도 상관이 없다. 그 대신 퍼는 8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저평가 구간에 있었으면 좋겠다. 요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익잉여금은 30% 정도만 돼도 될 것 같다. 왜냐? 돈을 잘 버니까 곰새 50%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계속 연달아서 잘 벌고 있으면 앞으로도 잘 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30% 정도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PBR이 1보다 클 경우에 이익잉여금이 자본총계의 50% 이상이 30% 이상일 것. 그 다음에 퍼는 1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데 8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8보다. 그러니까 자산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이쪽이 자산이죠. 그렇지만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 성장주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저평가 성장주에 대한 정의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의는 이해되셨죠? 네. 이쪽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정의와 기본적 분석 1이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2, 저평가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페이지만 알아도 돈을 벌기 때문에 이 두 페이지를 이해하는 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쟤를 증권통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증권통이죠. 이제 증권통에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 증권통에서 매출액 확인하고 싶은 거고, 영업이익, 포괄손익, 이익잉여금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재무제표의 연도와 분기를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도를 보고 그 다음에는 분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연결도 볼 거고요. 제 개별도 볼 거예요. 이해되셨죠? 연결과 개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자회사가 없으면 개별입니다. 자회사가 있으면 연결인 거고요. 이해되셨죠? 얘 밑에 꼬붕이 있다는 얘기예요. 꼬붕이 있으면 개도 보겠다.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이쪽은 얘만 보겠다는 거니까 자회사는 빼고
얘만 보겠다는 거니까 예, 그 숫자는 더 당연히 얘보다는 작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하냐? 예, 순환 출자를 이제 막아버리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예. 그래서 얘네들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니까 얘네들도 좀 중요하거든요. 재무제표는 연도별, 분기별 모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과 개별을 다 보는 겁니다. 예. 그죠? 연결과 개별을 다 봅니다. 그래서 매출액 제일 위에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포괄손이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자본총계 대비 최소 30% 이상 요거를 대충 계산을 하는 거죠. 이 항상 가장 최근 분기 기준으로 제일 끝으로 내려서 제일 밑에 있는 요 항목을 대충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는 거죠. 50% 넘네 뭐.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예. 요것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걸로 배당 때리는 겁니다. 무상증자도 요거 가지고 때리는 거고 예. 무상증자 가능성을 보는데 이쪽이 빵원이 잡혀 있어.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 예. 유상증자는 때릴 수 있어도 무상증자는 절대 못 때려요. 이쪽이 빵원이면. 배당? 무슨 개뿔 무슨 배당입니까? 돈이 없는데. 배당 때릴 수 있는 돈은 요 돈이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회사가 군침을 흘릴 만한 게 요 돈인 거예요. 요 돈. 예. 그래서 적대전 M&A를 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돈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 분석입니다. 이제 기본적 분석 끝났어요. 예, 완전 별개 얘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별개처럼 보이는 얘기가 완전히 심리입니다. 시가총액 크기에 상관없는 거죠. 뭐 내가 투자를 결정을 할 때. 근데 상관이 있는 거죠. 세력이 이제 들어가 있는 세력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면 예를 들어서 뭐 홈쇼핑, 현대홈쇼핑 같은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 다 들어와 있을 걸로 보인다. 얘네들이 큰 세력이 되는 거죠. 이 정도 돈은 이 1조 5천억이라는 돈은 뭐 1000억 이상 된다고 해가지고 슈퍼 매기급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큰 흐름을 보는 거죠. 예, 이거의 선도 세력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기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도 세력이 바뀌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항상 이 선도 세력이 무조건 기관 아니야? 뭐 외국인 아니야? 지난번에는 외국인이었는데 이번에도 기관이야? 왜 이랬다 저랬다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조건 돈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이 사버리면 얘네들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주가는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매수세가 세니까. 그게 바로 매수세가 세서 오르는, 매도세가 세서 내리는 그게 세력입니다. 시가총액 디펜던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이걸 이해하려고 막 제가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막 잔뜩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총주식수 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집을 하는데 매집을 하기가 쉽냐 어렵냐, 그게 주식수죠. 시장에 나올 만한 주식이나 이 대주주 지분이 대표이사 겸 이제 대주주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사람이 회사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주식도 같이 하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작전을 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나버려요. 그잖아요. 내가 딱 작전 쳐가지고 저 고점으로 올려놨는데 대주주 지분이 확 쏟아져 나오면 뻑꾹 완전히 그잖아요. 완전히 세된 거죠. 그 물량을 또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데 세력들이 자 고점에서 그냥 물려버리죠. 그게 이제 작전 실패 요인이 되는 거니까 유통주식수가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닌 겁니다.
다 증권통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보에 종합 들어가면 돼요. 정보에 종합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일봉 평균 거래량. 제가 이제 평균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죠. 그죠? 평소 거래량을 보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52주 최저가, 이 최저가 3에서 5년 저는 이제 보통 보는데 최저가 대비 현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저 밑에서부터 최저점을 잡고 두 번째 저점 잡고 막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식을 제공을 안 해요. 영어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얘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왔는지만 봅니다. 기관이 들어왔는지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둘 중에 하나면 들어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팔고 있으면 그건 이제 저는 별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조건식을 제가 만들어낼 때 밑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잖아요. M과 N지표예요. M과 N지표를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화 조건으로 묶는 겁니다. 이거를 AND 조건으로 묶으면 얘를 AND 조건으로 이렇게 묶어서 검색을 하면 당연히 더 적게 뜨겠죠. 이해되셨죠? 쌍끌인가요? 네, 이건 쌍끌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최근에 쌍끌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20일 전 대비 현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쌍끌이라고 하죠. 호가창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무진장 많죠. 호가창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호가창 해석을 제대로만 할 수 있어도 뭐 단타 치는 데는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호가창 나중에 이제 작전 배울 때 배우시고요. 이거는 이 심리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 디테일 배우실 때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스텝 3에서 제대로 배우세요. 스텝 3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정도만이라도 좀 알고 넘어가자. 평소 거래량 확인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조건식 넣는 거다. 그 다음에 저는 지난 3년간 심리적 저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넣는 조건식이다. 이 조건식이 요게 계속 바뀌죠. 제가 이제 이 장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50%로 이렇게 넣어놨죠. 요게 이제 요 조건식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PBR하고 이 조건식을 먼저 바꿔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건 검색을 보시면 오늘 시점 기준으로는 50% 이렇게 삽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를 5화로 다시 놓고요.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좀 줄이고 싶어. 그러면 얘를 한 30%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심리적 저점, 심리적으로 더 저점인 애들만 검색을 하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좀 자산이 좀 저평가 상태에 있는 애들을 잡고 싶다. 그러면 없죠. 그러면 다시 얘를 50%로 늘려주면 그러면 있을까요? 두 종목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기관 순매수를 한 주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봤는데 이 작전 세력 중에 기타 법인에 속하는 이제 또는 기관에 속하는 이 차티스트가 가담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관을 이렇게 딱 열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0에서 1로 띡 올라가는 이거를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이런 거를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이렇게 0에서 1로 띡, 0에서 1로 띡, 1에서 0으로 띡.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왜 이거를 눈여겨봤으면 좋겠다고 할 것 같아요? 주가가 날아가니까 그래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주가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차트를 볼 줄 알면 이제 좀 더 쉬운 거죠. 이것이 좀 작전 중인지 아닌지. 이 작전 중이라는 거죠. 이 디지털 시그널이 그런 의미를 지녀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상 종목 설정 중에 일봉전 거래량, 이 거래량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출처는 당연히 저희겠죠. 저희가 그렇게 보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요거? 이 출처 왜 스타트이어라고 이렇게 써놨는지.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크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봉전 거래량 역시 스타트이어 이렇게 좀 디테일로 잘 보이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일봉전 거래량, 요게 좀 이상하네요. 보기가 안 좋아서 좀 이제 보기 좋게 이왕이면 2일전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타가 하나 보여서 참 당황스럽네요. 오타는 있으면 안 되겠죠. 심리적 저점에서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는 조건식이다. 아까 제가 여기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50%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장이 너무 이제 요즘처럼 장이 안 좋으면 35%로 설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장이 이제 호황이면 50%로 늘려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지분율, 요거는 왜 보냐라고 했을 때 선도 세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스텝 3에서, 얘도 스텝 3에서, 아까 기관에 속한 차티스트가 작전 세력에게 매매 신호를 주는 것, 요거. 그래서 저는 이제 쫀지포로 저는 참석을 동참을 해서 저는 조금만 먹고 형님들은 많이 먹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설정을 막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연결화면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클릭 딱 하면 키움 종합 차트가 나오게 어떻게 하냐, 그걸 알려주는 화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노트북 갖고 오시면 제가 이제 바로 설정해 드리니까 저렇게 보면 되고요. 증권통으로는 이제 시가총액, 총주식수, 유통주식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정보에 종합해 보면 시가총액과 유통주식수, 다 이 총주식수, 유통주식수 비율 다 나오죠. 외국인 보유 주식수 그 비율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근데 이 회사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10%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슈퍼 매기급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쪽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계속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우상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좋은 거고요. 횡보하는 그래프는 우상향이면 이제 우량주라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기울기가 급하면 성장주라는 개념으로. 근데 우하향으로 이렇게 쭉 꼬라박고 있으면 얘는 수익성이 이제 좀 악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을 볼 건데요. 이렇게 지분율을 이렇게 여기에 정보 밑에 현황 밑에 보시면 주주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왜 봐야 되냐? 심리적 분석인 거죠, 다.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5% 이상 투자자는 다트에 공시를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공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선도 세력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포는 선도 세력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두 세력을 찾으려고 봤더니 KB자산운용이나 이 한국투자 파트너스 이쪽에서 5% 이상 지분을 들고 있으면 이쪽이 좀 이제 세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호가창은 뭘 보면 되냐? 호가창을 보고 이 낮은 가격에서 확 팔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얘를 내가 1000만원어치 들고 있어. 그러면 요 가격에서 요만큼만 팔고 좀 기다렸다가 또 누가 이제 매수로 이렇게 막 체결을 하면 그때 팔았으면 좋겠다. 근데 얘처럼 막 이 상태에서는 그냥 확 팔아버려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위에다 이제 확 사버려도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런 호가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호가창을 볼 때 큰 물량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대적으로 큰 물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5,000주, 이 15,000주를 내가 직접 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쪽에 있는 이 8만주, 이쪽에다 팔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7만주와 이 12만주, 막 17만주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물량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세력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정도 하고 좀 쉴게요. 네.